야, 이 근본 없는 과일장수 딸려나. 네가 우리 집 들어와서 사람 대접받고 살았으면 이제 은혜를 갚아야 할 거 아냐? 그까지 7천만 원이 네 돈이야? 당장 내놔. 18년입니다. 마마보이 남편 뒷바라지하며 시댁에 하녀로 산 세월이 무려 18년이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혼하고 돌아온 시누이 아파트 해준답시고 제가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내놓으라며 제 뺨을 후려칩니다. 하지만 어쩌죠, 어머니? 시장 바닥에서 사과나 판다며 당신이 비린내 난다고 침뱉던 제 친정엄마가 사실은 건물 세 채를 가진 진짜 주인이었다면요? 18년 지옥의 문을 닫고 탐욕에 찌든 당신들을 향한 처절하고도 완벽한 복수, 지금 시작합니다. 토요일 아침 9시, 창틈으로 비쳐드는 햇살조차 피곤에 찌든 눈에는 날카로운 가시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수억 원대 결제 서류와 씨름하며 격리부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했던 정숙에게 토요일 오전은 유일하게 허락된 도피처이자 안식처였죠. 하지만 그 고요한 평화를 깨뜨린 건 침대 머리맡에서 발광하듯 울려대는 휴대폰 진동이었답니다. 화면 위로 선명하게 떠오른 시어머니라는 세 글자. 정숙은 감았던 눈을 뜨지 못한 채 입술을 짓씹으며 깊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18년 동안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토요일의 평화를 짓밟아온 저 진동음은 이제 정숙에게 단순한 전화벨 소리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경보음처럼 들렸거든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갈라진 목소리를 억지로 가다듬고 호흡을 고른 뒤에야 겨우 통화 버튼을 눌렀죠. 네, 어머니. 이 아침에 어쩐 일이세요? 수화기 너머로 박 여사의 쇳소리 섞인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전을 파고들었습니다. 상대방의 안부나 사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그녀의 목소리는 오만함과 독선으로 가득 차 있었죠. 어쩌긴 어째. 오늘 저녁 6시까지 우리 집으로 와라. 기호랑 같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시간 맞춰와야 한다.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토달 생각 말고. 박 여사는 정숙의 대답을 기다려줄 인내심조차 없다는 듯 할 말만 내뱉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정숙은 끊긴 전화기를 든 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죠. 중요한 얘기라. 지난 18년 동안 시어머니가 말한 중요한 얘기치고 정숙의 영혼을 갉아먹지 않은 것이 없었거든요. 시아버지의 제사 날짜를 갑자기 앞당기거나 시누이 기순의 생일 파티를 위해 정숙의 연차를 당연하게 요구하는 시기였죠. 하지만 이번엔 공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그 기묘한 고향감과 탐욕이 섞인 말투. 정숙은 직감했습니다. 18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라고 말이에요. 정숙은 억지로 무거운 몸을 일으켜 화장대 거울 앞에 섰습니다. 45세. 중소기업 격리로 시작해 15년을 성실하게 버텨오며 이제는 업계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베테랑 커리어 우먼이 되었지만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당당한 부장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느라 입술을 깨물어 생긴 흉터와 마마보이 남편의 뒷바라지에 잔뜩 굽어버린 어깨를 가진 18년 차 하녀 정숙이 거기 서 있었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화장품 뚜껑을 열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창백한 안색을 가려야 했거든요. 적에게 약점을 보이지 않기 위해 그녀는 평소보다 더 짙고 선명한 레드 립스틱을 입술에 펴 발랐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남편 기호가 소파에 길게 누워 TV 채널을 무의미하게 돌리고 있었어요. 월급 280만 원의 만년대리.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이 아니면
숟가락도 들 줄 모르는 마마보이의 정석이자 아내의 희생 위에서 안락함을 누리는 비겁한 남자였죠. 정숙이 화장한 얼굴로 나오자 기호는 슬쩍 눈치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전화했지? 아침부터 목소리가 크시더라고. 그냥 가보면 알아. 별거 아닐 거야. 어머니가 요새 좀 적적하신가 보지. 당신이 좀 이해해줘. 알잖아. 우리 엄마 성격. 늘 같은 레퍼토리였습니다. 별거 아닐 거야. 당신이 이해해. 18년 동안 기호는 단 한 번도 시어머니와 정숙 사이에서 방패가 되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시어머니가 휘두르는 칼날을 정숙이 더 잘 맞을 수 있게 고정하는 고정핀 같은 존재였죠. 정숙은 대답 대신 현관문을 열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준비해. 늦으면 어머니 난리 나실 테니까. 이번엔 당신이 말한 그 별거 아닌 일이 아니길 바랄 뿐이야. 시댁으로 향하는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기호는 아내의 싸늘한 기분을 살피는 척하며 라디오 볼륨을 조절하곤 했지만 정숙의 시선은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무심히 쫓고 있었죠. 머릿속은 어느덧 18년 전 그날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모두의 축복 속에 가장 행복해야 할 신부 대기실에서 처음 만난 박 여사가 했던 말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어머, 사돈댁이 과일 가게를 하신다더니. 정숙이 너 예절 교육은 제대로 받았니? 시장 바닥에서 자란 애들은 근본이 없어서 걱정이라니까. 우리 기호는 귀하게 자란 아들이니 너 같은 애가 앞길 막지 않게 입 조심, 몸 조심해라. 알겠니? 그때부터였습니다. 정숙은 그들에게 며느리가 아니라 언제든 부려먹을 수 있고 막대해도 되는 과일장수 집안 딸일 뿐이었죠. 시장에서 고생하며 딸을 대학까지 보낸 친정엄마의 땀방울을 시어머니는 비린내라며 조롱했습니다. 그 모욕을 참아낸 건 오로지 가정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였지만 이제 그 인내의 댐에는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답니다. 시댁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마자 숨이 막히는 싸한 공기가 거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심판하기 위해 준비된 법정 같았죠. 거실 한가운데는 신우이 기순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처량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녀 앞 테이블 위에는 선명하게 부동산 계약서라고 적힌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혼 후 친정에 들어와 살면서도 새언니인 정숙을 무시해대던 신우이의 얼굴에는 묘한 기대감과 비열함이 섞여 있었어요. 기수는 정숙을 보자마자 셀쭉하게 웃으며 가시 돋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새언니 오셨어요? 토요일인데 화장이 참 진하시네. 우리 오빠 고생시켜서 번 돈으로 참 우아하게 사시느라 바쁘신가 봐요? 부러워라. 정숙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으며 무릎 위에 놓인 핸드백을 고쳐주었습니다. 가죽 가방 안쪽에는 지난 18년 동안 시댁 식구들이 정숙에게 저지른 만행과 모든 금전적 착취를 기록한 기록 노트와 서류 봉투가 묵직하게 들어 있었죠. 그 무게감이 정숙에게는 오히려 위안이 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정숙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냉수한 사발을 들이켜고는 매서운 눈으로 정숙을 쏘아보았습니다. 기호는 죄 지은 사람 마냥 고개를 푹 숙인 채 마른 침을 삼켰고 기수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정숙의 입술을 바라봤죠. 18년 동안 과일장수 딸이라며 멸시하고 짓밟던 입술에서 나온 질문은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너무도 노골적이고 천박했습니다. 정수가 오늘 중요한 얘기 있어서 불렀다. 길게 말 안 하마. 기순이가 이번에 아파트 당첨됐는데 돈이 좀 모자라단다. 그래서 묻는 건데 네 적금 통장 지금 얼마 들었냐? 정숙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지만 이내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18년의 인내심이 임계점에 도달하는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했죠. 시작이군. 정숙은 천천히 가방을 열 준비를 하며 시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반격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으니까요. 시댁 거실을 채운 정적은 무거웠고 그 안을 감도는 긴장감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로웠어요. 시어머니 박 여사가 내뱉은 적금 통장이라는 말 한마디에 정숙의 가슴은 차갑게 식어내렸지만 겉으로는 기이할 정도로 침착한 미소를 유지했답니다. 18년이라는 세월은 정숙에게 감정을 숨기는 법을 가장 먼저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박 여사는 소파 상석에 앉아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고 있었고 그 곁엔 시누이 기순이 금방이라도 눈물을 툭 떨어뜨릴 것 같은 처량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테이블 중앙에 놓인 아파트 분양 계약서는 마치 정숙의 목을 조르기 위해 준비된 밧줄처럼 보였습니다. 정숙아, 방금 내가 한 말 들었지? 우리 기순이가 이번에 아파트 당첨됐는데 중도금이랑 잔금 치르려니 돈이 딱 7천만 원 모자란단다. 가족이 이 지경인데 네가 모른 척하면 안 되지 않겠니? 박 여사의 말투는 부탁이 아니라 당당한 채권자의 권리 주장에 가까웠어요. 정숙은 무릎 위에 놓인 가방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7천만 원. 그것은 정숙이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남편 기호 몰래 그리고 이 탐욕스러운 시댁 식구들의 눈을 피해 커피 한 잔, 옷 한 벌 아껴가며 모은 피와 땀 같은 돈이었거든요. 7천만 원이요? 어머니, 그 돈은 제가 적금 붓고 아껴서 만든 저의 재산이에요. 그걸 갑자기 아가씨 아파트 자금으로 내놓으라니요. 저도 사람인데 너무 당황스럽네요. 정숙의 차분한 대꾸에 옆에 앉아있던 시누이 기순이 기다렸다는 듯 끼어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정숙을 과일장수 집안 딸이라며 은근히 무시하고 아는 척도 안 하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비굴하고 끈적한 목소리로 정숙의 팔을 붙잡아 왔죠. 새언니, 제발이요. 저 이혼하고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옆에서 다 보셨잖아요. 혼자 몸으로 친정에 기생하는 제 처지가 얼마나 딱한지 새언니는 정말 모르시겠어요? 새언니는 우리 오빠 덕에 번듯한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사시잖아요. 가족인데 힘들 때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네. 정숙은 기순의 입에서 나온 오빠 덕분이라는 말에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열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 기호의 월급 280만 원. 그 돈에서 시어머니 용돈 떼고 공과금, 보험료 떼고 나면 남는 건 쥐꼬리만 한 생활비뿐이었죠. 18년 동안 이 집안의 기둥을 세우고 살림을 불린 건 오로지 정숙의 유능함과 희생이었는데 저들은 여전히 모든 공을 저 무능한 남편에게 돌리고 있었답니다. 아가씨, 기호 씨 월급이 280만 원인 거 아가씨도 잘 아시잖아요. 그 돈으로 우리 세 식구 살기에도 벅차요. 제가 맞벌이 안 했으면 우리 집 벌써 길바닥에 나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피땀 흘려 모은 7천만 원이 당연히 아가씨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보세요? 정숙의 팩트 폭격에 박 여사가 거실 바닥을 손바닥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낡은 장판 위로 먼지가 일 정도로 강한 충격이었죠. 그래도 너희는 맞벌이잖아. 이 집안에서 너희가 제일 여유 있고 잘 나가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기순이는 이혼하고 빈털터리로 돌아와서 앞날이 캄캄한데 새언니라는 애가 그렇게 계산기나 두드리고 있으면 쓰겠냐? 내 친정 과일 가게에서는 가족 간의 도리도 안 가르치더냐? 어째 매번 그렇게 돈돈거리며 사람 속을 뒤집어놔. 박 여사는 어김없이 정숙의 친정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과일장수 집안이라는 멸시는
18년이 지나도 닳지 않는 그녀의 주된 무기였죠. 정숙은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남편 기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기호는 아내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자 곤혹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리더니 결국 최악의 배신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정숙아, 엄마 말씀대로 하자. 기순이 정말 불쌍하잖아. 당신 적금 만기된 거 나도 알고 있어. 그거 일단 기순이 주고 나중에 우리가. 아니, 내가 어떻게든 갚을게. 내 동생 아파트 하나 장만한다는데 오빠로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 이번 한 번만 엄마 뜻 따르자. 응? 남편의 배신.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직접 귀로 들으니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18년 전 결혼할 때 평생 당신 편이 되어주겠다던 약속은 이미 박 여사의 치맛바람 앞에 가루가 되어 사라진 지 오래였죠. 정숙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기순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갚는다고? 18년 동안 당신이 나 몰래 어머니랑 아가씨한테 보낸 돈들 단 1원이라도 돌아온 적 있어? 그리고 아가씨, 하나만 물을게요. 이혼하실 때 위자료랑 재산 분할은 얼마 받으셨어요? 꽤 받으셨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 돈은 다 어디 가고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순간 기순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한 채 눈동자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죠. 기순은 잡고 있던 정숙의 팔을 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왜 물으세요? 위자료래봤자 푼돈이었고 그동안 이혼 소송하고 생활하느라 다 썼어요. 저 지금 정말 한 푼도 없다니까요. 새언니는 어쩜 그렇게 사람이 의심이 많아요? 사람을 도우려면 진심으로 도와야지 무슨 뒷조사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박 여사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위자료가 있으면 기순이가 이 나이에 내 집에 얹혀 살겠니? 쓸데없는 거 묻지 말고 통장이나 가져와. 네가 우리 기호 마누라라면 이 집안 며느리라면 당연히 해야 할 도리야. 자꾸 토달면 내가 내 친정까지 찾아가서 따질 줄 알아라. 정숙은 그들의 발악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사실 정숙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기순이 이혼할 때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5억이라는 거액을 챙겼고 그걸 비밀 계좌에 숨겨둔 채 여전히 가난한 척 연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정숙은 입가에 아주 옅은 그러나 서늘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아, 다 쓰셨군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럼 제가 다음 주 금요일까지 통장 가져올게요. 저도 만기된 거 정리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요. 정숙의 너무나도 순순한 대답에 거실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금까지 소리를 지르던 박 여사도 눈물을 닦던 기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평소라면 조목조목 따지며 거절했을 정숙이 이렇게 쉽게 고개를 숙일 리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박 여사는 곧 승리감에 도취되어 입을 쩍 벌리며 웃었습니다. 그래, 역시 우리 며느리다. 진작 그렇게 나올 것이지. 과일 장수 딸이라도 가르치면 이렇게 도리를 아는 법이야. 금요일에 통장 가져오면 내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꼭 오너라. 기순도 그제야 안심한 듯 얼굴색을 바꾸며 간사하게 웃었습니다. 새언니, 정말 고마워요. 제가 이 은혜 평생 안 잊을게요. 정숙은 그 비굴한 얼굴을 눈에 담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슴속에서는 이미 18년의 인내심이 임계점을 넘어 폭발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네, 어머니. 그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정숙은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차가웠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겠죠.
정숙이 왜 그렇게 흔쾌히 내라고 대답했는지 말입니다. 밤 공기를 가르며 차에 올라탄 정숙은 가방 깊숙이 숨겨둔 18년의 기록 노트를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금요일. 그날은 정숙의 피 같은 돈이 넘어가는 날이 아니라 시댁이라는 가짜 성이 무너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정숙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다짐했습니다. 18년의 인내는 오늘로 끝이고 이제부터는 그들이 지불해야 할 처절한 이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고요. 기순의 불안한 눈빛이 백미러에 비친 듯 했지만 정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단 일주일. 18년의 한을 갚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시댁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적막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물을 끼얹은 듯 차갑게 식어 있었고 정숙은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오직 앞만 주시하며 핸들을 잡았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기호는 아까부터 정숙의 눈치를 살피며 손가락을 만지작거렸지만 정숙은 그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 듯 단 한 번도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마자 기호가 기다렸다는 듯 입을 뗐습니다. 여보, 당신 아까 엄마 앞에서 꼭 그렇게까지 물어야 했어? 기순이 위자료 말이야. 애가 얼마나 당황하던지 내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라. 가족끼리 좀 좋게 넘어가지. 왜 그렇게 나를 세워? 기호는 여느 때처럼 거실 소파에 몸을 던지며 투덜거렸습니다. 정숙은 현관에서 구두를 벗다 말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응시했습니다. 18년 동안 들어온 그 비겁하고 무책임한 말들에 정숙의 인내심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었죠. 당신, 넌 이게 정말 정상이라고 생각해? 내 피 같은 적금을 아가씨 아파트 사는데 덥석 내놓으라는 게? 정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함은 기호의 말을 막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니, 내 말은 우리가 형편이 좀 나으니까. 기순이 이혼하고 불쌍하잖아. 오빠로서 그 정도도 못해줘? 불쌍해. 18년 동안 당신 식구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정말 몰라서 그래.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내 편인 적이 있었어? 내 돈이 당신네 식구들 쌈짓돈이야? 당신도 참 뻔뻔하다. 정숙은 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곧장 서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따라 들어오려는 기호를 차갑게 밀쳐내고 문을 걸어 잠갔죠. 밖에서 기호가 문을 두드리며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문 좀 열어봐. 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정숙은 그 소음을 완벽히 차단한 채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정숙은 시댁에 가져갔던 가죽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지퍼를 열자 그 안에서 낡은 가죽 다이어리 한 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댁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얼굴 앞에 던져버리고 싶었던 하지만 더 완벽한 파멸을 위해 꾹 참으며 다시 가져온 정숙의 18년이 거기 오롯이 담겨 있었죠.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꼼꼼한 격리 부장의 솜씨로 기록된 지난 세월의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명절마다 시어머니 박여사에게 쥐어준 특별 용돈부터 시작해서 시누이 기순의 결혼 축의금, 가전제품 교체비, 심지어 시아버지의 수술비와 장례비까지 지난 18년 동안 정숙의 통장에서 시댁으로 흘러들어간 돈은 자그마치 1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기호의 월급 280만 원으로는 시댁 경조사비는커녕 새 식구 생활비도 빠듯했기에 결국 저 막대한 비용은 모두 정숙이 잠을 줄여가며 번 돈에서 충당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숙을 더 비참하게 만든 건 돈보다 그 밑에 적힌 모욕의 서술들이었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고 예전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몇 년 전 어버이날이었죠.
봉투를 내미는 정숙에게 시어머니는 고맙다는 말 대신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과일 장수 딸이라 그런지 몸에서 시장통 냄새가 나는 것 같네. 비싼 화장품을 바르면 뭐하니 근본이 변하지를 않는데. 또 어느 해 추석에는 전을 조금 태웠다는 이유로 온 친척들 앞에서 망신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들도 못 낳는 년이 음식 솜씨도 이 모양이니 너희 친정에서는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느라 제사상 차리는 법도 안 가르치더냐? 그 모진 말들을 들으면서도 정숙은 웃으며 넘겨야 했습니다. 홀로 과일 가게를 운영하며 자신과 오빠를 남부럽지 않게 키워낸 친정엄마의 헌신을 저들은 근본 없는 것이라 치부하며 18년 동안 짓밟아온 것이죠. 정숙은 다이어리를 넘기다 멈췄습니다. 거기엔 신우이 기순이 이혼할 무렵 정숙이 우연히 시댁 거실 구석에서 발견했던 고액 자산가 전용 자산관리 안내장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5년 차 격리답게 정숙은 그 안내장의 의미를 단번에 파악했었죠. 최소 5억 원 이상의 현금을 굴려야만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였거든요. 게다가 얼마 전 친정 오빠 정민으로부터 전해 들은 정보도 확실했습니다. 신우이가 전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3억에 재산 분할 2억을 합쳐 총 5억을 받아냈다는 사실 말이에요. 5억이나 쥐고 있으면서 내 7천만 원을 탐내다니. 정말 파렴치한 인간들이네. 정숙은 기가 막혀 실수했습니다. 불쌍한 이혼녀 코스프레를 하며 친정에 기생하던 기수는 사실 정숙보다 훨씬 더 많은 현금을 숨겨두고 있었던 겁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정숙은 가족이 아니라 그저 뽑아먹기 좋은 화수분일 뿐이었습니다. 정숙은 다이어리의 마지막 장에 오늘 겪은 일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굵은 글씨로 마침표를 찍었죠. 오늘 시어머니가 내 적금을 요구했다. 나의 인내심은 오늘로 끝이다. 이제 반격을 시작한다. 정숙은 휴대폰을 꺼내 오빠 정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얼마 울리지 않아 오빠의 묵직하고 든든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수가 나야. 퇴근했어?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목소리가 왜 그래? 오빠, 나 이제 정말 더는 못 참겠어. 오늘 시댁에서 아가씨 아파트 자금으로 내 적금 7천만 원을 내놓으래. 어머니는 내 친정까지 들먹이며 모욕 주시고 당신은 옆에서 거들기만 해. 전화 너머로 오빠의 호흡이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서 늘 냉철함을 유지하던 오빠였지만 동생의 서러운 목소리에는 평정심을 유지하기 힘들었던 것이죠. 7천만 원? 미친 거 아냐? 이제 이 오빠가 가만 안 있는다. 이번 주 금요일이라고 했지? 오빠가 연차 내고 직접 갈게. 우리 엄마도 같이 모시고 갈 거야. 응, 오빠. 이번엔 정말 확실하게 끝내고 싶어. 엄마한테는 내가 내일 가서 자세히 말씀드릴게. 아가씨가 숨겨둔 5억이랑 내 기록들 다 정리해서 보여줄 거야. 걱정 마. 내가 신우이 전 남편 쪽 지인한테 확인 다 끝냈으니까 증거는 확실해. 금요일에 그 집구석 아주 박살 내보자고. 고생했다, 우리 동생. 조금만 더 버텨. 오빠와의 통화를 끝낸 정숙은 길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18년 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거대한 바위가 조금은 깎여나간 기분이었죠. 정숙은 가방 속에 담긴 다이어리를 다시 한번 소중히 정리하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18년을 참았어. 이제 딱 한 번만 당신들이 준 고통보다 수천 배는 더 시원하게 돌려줄게. 서재 밖 거실에서는 남편 기호가 여전히 문을 두드리며 여보,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대화 좀 하자니까. 라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다시 책상 앞에 앉아 금요일에 시댁 식구들 앞에 던져줄 18년치
정산 내역서를 출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적막한 서재를 날카롭게 채웠습니다. 그것은 정숙은 세상에 날리는 마지막 선전포고였습니다. 폭풍전야 같은 정적이 집안을 가득 채운 밤이었습니다. 서재에서 반격의 준비를 마친 정숙은 일부러 안방 침대에 누워 잠든 척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온통 안방 문 너머 거실의 움직임에 쏠려 있었죠. 18년을 함께 산 남편 기호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정숙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남아있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가 가까워질 무렵 거실에서 들려오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그 마지막 희망마저 처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정숙은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가만히 숨을 죽였어요.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미세한 불빛과 함께 조심스럽게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호는 까치발을 들고 정숙의 화장대 앞으로 다가왔죠. 그는 마치 대단한 도둑질이라도 하는 것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랍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의 적금 통장, 시어머니 박 여사에게 바치기로 약속한 그 7천만 원짜리 통장을 찾으려는 속셈이었죠. 어디 뒀지?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기호의 다급한 혼잣말이 정숙의 귓가에 선명하게 꽂혔습니다. 정숙은 차갑게 식은 심장으로 남편의 뒷모습을 응시했어요. 사실 정숙은 낮에 이미 통장의 위치를 서재 금고 안으로 옮겨두었답니다. 기호가 정말로 선을 넘을지 확인하기 위해 던져둔 일종의 테스트였죠. 한참을 뒤지던 기호가 서랍 밑바닥까지 손을 뻗으며 씩씩거린 때 정숙은 조용히 상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정적을 깼습니다. 거기엔 없어. 내가 옮겨뒀거든. 으악. 기호는 자지러지게 놀라며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기호의 얼굴 위로 당혹감과 수치심이 교차했죠. 하지만 그 감정은 순식간에 뻔뻔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정숙에게 삿대질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안 자고 있었어? 사람 놀라게 왜 이래? 그리고 통장 어디다 숨겼어? 당장 내놔. 정숙은 침대에서 내려와 불을 켰습니다. 갑작스러운 밝음 아래 기호의 비겁한 모습이 낱낱이 드러났죠. 적금 통장 찾니? 그게 왜 당신 거야? 내가 15년 동안 당신 눈치 보며 한 푼, 두 푼 모은 내 돈인데 왜 당신이 도둑처럼 남의 서랍을 뒤지고 있냐고. 정숙의 서늘한 반말에 기호는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도둑이라니. 부부 사이에 내 돈이 어디 있어? 우리가 18년을 살았는데 당연히 공동재산이지. 그리고 엄마한테 내가 약속했단 말이야. 금요일까지 꼭 가져다 드린다고. 네가 무슨 권리로 내 돈을 내 엄마한테 약속해? 네가 그 돈 모으는데 10원이라도 보탠 적 있어? 넌 내 월급 절반을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18년 동안 시댁에 갖다 바쳤잖아. 그때 네가 말한 그 공동재산이라는 논리는 어디에 있었니? 정숙의 팩트 폭격에 기호는 할 말이 없어진 듯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는 늘 그랬죠. 불리할 때면 버럭 소리를 지르거나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 정숙을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야, 윤정숙, 너 정말 이럴 거야? 돈 7천만 원에 우리 가족 다 등 돌리게 만들 거야? 우리 엄마가 너 과일 장수 딸이라고 무시해도 내가 다 감싸준 거 몰라? 너 정말 이혼하고 싶어서 이래? 이혼. 기호가 지난 18년 동안 정숙의 입을 막기 위해 정가보도처럼 휘두르던 무기였습니다. 시댁에 가기 싫다고 할 때도, 시어머니의 부당한 요구에 눈물 흘릴 때도
기호는 늘 그럴 거면 이혼해. 라며 정숙을 협박했었죠. 하지만 오늘의 정숙은 달랐습니다. 정숙은 아주 담담하고 오히려 개운하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하자. 이혼. 뭐? 기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숙이 이토록 쉽게 이혼을 받아들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방금 당신이 말했지? 이혼하자고. 나 그 말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 18년 지옥 같은 결혼 생활, 이제 그만 끝내자. 당신은 당신 엄마랑 동생이랑 행복하게 살고, 난 내 인생 찾을게. 당신, 정말 미쳤어?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홧김에 하는 소리지? 돈 좀 내놓으라니까 왜 그래 정말. 기호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정숙이 겁을 먹고 매달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숙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맑았거든요. 정숙은 그대로 몸을 돌려 서재로 향했습니다. 당신 어디가? 내 말 안 끝나. 비켜. 나 지금부터 서류 정리해야 하니까 방해하지 마. 정숙은 기호를 차갑게 밀쳐내고 서재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밖에서 기호가 문을 쾅쾅 두드리며 여보,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문 열어. 당장 열라고. 라며 고함을 질렀지만 정숙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음 방지 귀마개를 귀에 꽂은 채 책상 앞에 앉았죠. 새벽 2시부터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까지 정숙은 멈추지 않고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시댁에 바친 1억 2천만 원의 상세 내역서, 신우이가 숨긴 5억 원의 정황 자료, 그리고 이혼 소송에 필요한 재산 분할 가계산표까지 서류 한 장 한 장이 출력되어 나올 때마다 정숙의 가슴 속 응어리가 조금씩 깎여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침 7시,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서재 문 앞을 지키던 기호의 소란도 멈춘 지 오래였죠. 정숙은 밤을 지새웠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그녀는 완성된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 가방에 넣고 간단하게 세수를 한 뒤 코트를 걸쳐 입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밤새 문 앞에서 기다리다 지쳐 소파에 웅크려 잠든 기호가 보였습니다. 아내의 적금을 훔치려던 그 비겁한 손을 늘어뜨린 채 자고 있는 모습이 유난히 초라하고 혐오스러웠습니다. 정숙은 그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 위에 짧은 메모 한 장을 남겼죠.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게. 금요일 약속은 잊지 않았으니 그때 봐. 정숙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침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지만 정숙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이제 가야 할 곳은 단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18년 동안 한 번도 자신의 상처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던 곳, 하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서 자신을 기다려준 친정엄마의 품이었죠. 차에 올라타 시동을 꺼는 정숙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당신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과일장수 집안이 어떤 곳인지 똑똑히 보여줄게. 백미러에 비친 정숙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처절하고도 완벽한 복수를 향한 결기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의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정숙은 오히려 그 서늘함 덕분에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샘 작업으로 눈은 충혈되고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가방 속에 든 서류 뭉치의 묵직한 무게감이 그녀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죠. 정숙은 망설임 없이 차를 몰아 인천 변두리에 있는 친정엄마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대박 과일. 낡은 간판 아래 정숙의 유년 시절과 엄마의 30년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그곳에 도착하자 익숙한 흙냄새와 달콤한 과일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가게 앞은 이미 도매시장에서 갓 떼온 과일 상자들을 나르는 직원들로 분주했죠. 정숙은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가게 안쪽 살림집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정숙아.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냐? 앞치마를 두른 채 사과를 정성스레 닦고 있던 친정엄마 최옥자 여사가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엄마의 따뜻하고 거친 손이 정숙의 차가운 뺨을 감싸는 순간 정숙은 밤새도록 단단하게 뭉쳐두었던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18년 동안 시댁에서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결코 보이지 않았던 눈물이 비집고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못 참겠어. 그 사람들이 내 피 같은 적금을 가져가겠대. 아가씨 아파트 자금으로 보태라고 말이야. 정숙은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과일장수 딸이라 근본 없다는 말을 들을 때도 남편이 몰래 서랍을 뒤지는 현장을 목격했을 때도 꾹 참았던 서름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죠. 옥자 여사는 아무 말 없이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눈빛은 예전에 자애롭기만 한 할머니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늘하고도 깊은 분노가 그 눈동자 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우리 딸. 내가 너희 시댁 인간들 근성이 어떤지 몰라서 18년을 지켜본 줄 아니? 그때 살림집 문이 열리며 훤칠한 키에 정장 차림을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정숙의 친정 오빠, 대기업 상무인 윤정민이었어요. 정민은 동생의 젖은 얼굴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숙아, 울지 마. 그 집구석 인간들 이제 끝났어. 감히 내 동생한테 그런 파렴치한 요구를 해? 정민은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은 신우이 기순이 이혼할 때 숨겨둔 재산 정황과 시댁 식구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자료였죠. 하지만 정숙을 정말 경악하게 만든 건 오빠의 자료가 아니라 엄마가 벽장 깊숙한 곳에서 꺼내온 낡은 가죽 가방 속 서류들이었습니다. 정숙아, 내 시어머니가 맨날 우리 집 과일 장수라고 무시했지? 시장 바닥에서 배운 거 없는 집안이라고? 옥자 여사가 식탁 위에 종이 꾸러미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부동산 등기부 등본들이었어요. 정숙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서류에 적힌 주소와 명의자를 확인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왜 엄마 이름이 여기에 있어?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과일 가게 건물, 이거 내 거다. 그리고 그 옆에 붙은 5층짜리 상가 건물, 건너편 빌딩, 그것도 다 내 거야. 이 일대 땅이랑 빌딩 세 채가 전부 내 명이라고. 정숙은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허름한 앞치마를 두르고 사과 한 알에 100원을 깎아주며 굽신거리던 엄마가 사실은 자산 80억이 넘는 이 지역의 숨은 알부자였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거든요. 엄마, 왜 나한테까지 말 안 했어? 오빠는 알고 있었던 거야? 옆에 있던 정민이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너 시집갈 때 신신당부하셨어. 절대 우리 재산 알리지 말라고 말이야. 돈 보고 대접받는 게 아니라 정숙이 너라는 사람 자체로 대접받는 걸 보고 싶다고 하셨거든. 진심으로 너를 식구로 맞아주는지 지켜보자고 하셨는데 그 집구석은 정말 답이 없는 인간들이었어. 옥자 여사는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정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등에 박힌 굳은 살은 딸을 위해 인내해온 훈장 같았죠. 내가 과일 팔면서 무시당할 때마다 속이 뒤집어졌지만 참았다.
내 딸이 그 집에서 진정한 식구가 되길 바랐으니까. 그런데 감히 내 딸 눈물로 모은 피 같은 적금을 탐내. 그것도 5억이나 숨겨둔 신우이 아파트를 위해서? 엄마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참아온 30년 세월의 무게와 서슬퍼런 결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옥자 여사는 테이블 위에 놓인 금요일 약속 날짜를 가리키며 서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수가 금요일에 그 집 갈 때 엄마랑 오빠도 같이 간다. 이 등기부 등본들이랑 오빠가 준비한 서류들 다 챙겨서 말이야. 어디 한번 과일장수 집안이 어떤 곳인지 똑똑히 보여주자꾸나. 오빠 정민도 거들었습니다. 내가 대기업 상무랍시고 저자세로 나갔더니 아주 우습게 본 모양인데 이번엔 나도 상무 직함 떼고 윤정민이라는 이름 석 자로 제대로 한 방 먹여줄게. 동생 걱정 마라. 18년치 이자까지 쳐서 갚아줄 거니까. 정숙은 테이블 위에 놓인 빌딩 등기부 등본과 오빠가 가져온 증거 서류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18년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과일장수 딸이라는 주홍글씨가 이제는 저들의 탐욕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심판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엄마, 오빠, 고마워. 나 정말 이번에 제대로 보여줄 거야.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게. 정숙의 눈에 서려 있던 슬픔은 씻은 듯 사라지고 오직 단단한 결기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결전의 날까지 남은 시간은 단 나흘. 정숙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치밀하게 시댁 식구들이 상상조차 못할 파멸의 무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금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시댁으로 향하는 길, 정숙은 차창 밖으로 흐르는 야경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평소라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가슴이 답답했겠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가방 속에는 18년의 한이 서린 기록 노트와 함께 저들의 오만함을 단칼에 베어버릴 날카로운 진실들이 가득 들어 있었거든요.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에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탐욕스러운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이미 거실 상석에 앉아 왕비라도 된 양거드름을 피우고 있었고 신우이 기수는 벌써 아파트 인테리어라도 구상하는지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남편 기호는 그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정숙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답니다. 왔니? 늦지 않게 잘 왔구나. 그래, 가져왔지? 인사도 생략한 채 박 여사가 대뜸 손바닥을 내밀었습니다. 오로지 정숙의 손에 들린 가방에만 온 신경이 쏠려 있는 모습이었죠. 정숙은 조용히 거실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일부러 시간을 끌며 가방 지퍼를 열었죠. 어머니, 그 전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말은 나중에 하고 일단 통장부터 내놔라. 기순이가 내일 당장 계약금 치러 가야 한다잖니. 네가 이렇게 협조해주니 내 마음이 다 홀가분하구나. 박 여사의 재촉에 기순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새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 은혜는 살면서 꼭 갚을게요. 아파트 들어가면 새언니 자리 제일 좋은 곳으로 빼놓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기순의 가식적인 웃음을 보며 정숙은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18년 동안 이런 비굴한 연극에 속아준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정숙은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박 여사의 눈이 번뜩이며 통장을 낚아채려는 순간 정숙이 그 위를 손으로 꾹 눌렀습니다. 어머니, 저 이 적금 이미 친정 엄마 드렸는데요. 순간 거실에는 기괴할 정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3초, 아니 5초 정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박 여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기순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냐? 박 여사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정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또박또박 대답했죠. 효도하고 싶어서요. 평생 과일 팔며 고생하신 우리 엄마 이제 편히 쉬시라고 그동안 모은 제 돈 전부 드렸습니다. 왜요, 어머니? 며느리가 친정 엄마한테 효도하는 게 무슨 잘못이라도 되나요? 이 미친년이 지금 제정신이야. 시댁돈을 감히 친정에 갖다 바쳐. 박 여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비명을 질렀습니다. 기순도 얼굴이 시뻘개져서 삿대질을 해댔죠. 새언니, 미쳤어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 아파트 계약금이잖아요. 오빠 어떻게 좀 해봐. 새언니가 돈 빼돌렸잖아. 옆에서 너클 놓고 있던 기호가 당황하며 정숙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정숙아, 너 정말 왜 이래? 당신 미쳤어? 엄마한테 약속했잖아. 그 돈이 왜 내 엄마 돈이야? 우리 돈이지. 당장 다시 가져와. 정숙은 기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남편을 쏘아보았죠. 우리 돈, 넌 내 월급 절반을 18년 동안 나한테 묻지도 않고 내 엄마한테 갖다 바쳤어. 그때 넌 그게 우리 돈이라고 생각했니? 아니, 넌 한 번도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 없어. 그저 내 식구들 배 불리는데 나를 도구로 썼을 뿐이지.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가슴을 쥐어짜며 아이고, 저 과일장수 딸년이 우리 집안을 망치는구나 라며 통곡을 했고 기수는 당장이라도 정숙의 머리채를 잡을 기세로 달려들었죠. 당장 내놔. 그 돈 내 돈이야. 새언니가 무슨 권리로 그 돈을 친정해 줘. 제 월급으로 모은 제 돈입니다, 아가씨. 그리고요, 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정숙이 말을 잇기도 전에 요란한 초인종 소리가 거실의 소음을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저녁 7시 30분. 그녀가 준비한 진짜 연극이 시작될 시간이었죠. 아, 오셨나 보네요. 정숙이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박 여사와 기수는 멍한 표정으로 현관을 바라보았고 기호는 불안한 예감에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육중한 현관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세련된 정장 차림의 두 사람이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바로 정숙의 친정엄마 최옥자 여사와 친정오빠 윤정민 상무였습니다. 평생 과일가게 앞치마만 두르고 있을 줄 알았던 옥자 여사의 당당한 포스에 그리고 대기업 임원의 아우라를 풍기는 정민의 등장에 시댁 식구들은 순간적으로 압도당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죠. 아, 아니. 사돈 어른? 여긴 어쩐 일로? 옥자 여사는 대답 대신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와 박 여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30년 넘게 시장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장부의 눈빛이 박 여사의 가식적인 안색을 꿰뚫어 보았죠. 우리 딸한테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셨다면서요? 그 돈이 얼마나 급하길래 애를 이렇게 쥐잡듯이 잡으십니까? 정숙은 그런 엄마의 곁에 서서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18년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시댁이라는 거대한 성벽이 이제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갑작스러운 친정 식구들의 등장은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시댁 거실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과일이나 팔던 노인네라고 무시했던 친정엄마 옥자 여사의 당당한 포스와 그 곁을 지키는 친정오빠 정민의 서슬퍼런 위압감은 공기 자체를 바꿔버렸죠. 거실의 낡은 형광등 불빛조차 정민의 날카로운 눈빛 앞에서는 힘을 잃는 듯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건 친정 오빠 정민이었습니다. 그는 정장 안주머니에서 매끄러운 감촉의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가볍게 올려두었습니다. 탁 소리가 적막한 거실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죠. 처음 뵙겠습니다. 정숙이 오빠 윤정민입니다. 명함에 선명하게 박힌 대기업 로고와 상무이사라는 네 글자가 박 여사와 기순의 눈에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그 대기업의 핵심 임원이라니요. 기호는 제 매형이 대기업에 다닌다는 건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설마 임원까지 승진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평소 명절 때마다 매형은 아직도 부장이야? 라며 은근히 무시하던 기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죠. 어머, 상무님? 아니, 사돈 총각이 그렇게 대단한 자리에 계셨어? 우린 그것도 모르고 그동안. 박 여사가 방금까지 지르던 비명을 꿀꺽 삼킨 채 비굴하게 목소리를 낮추며 명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옥자 여사가 싸늘한 눈빛으로 그 손을 탁 쳐내며 막아세웠습니다. 상무면 어떻고 과일 장수면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 딸을 18년 동안 하녀처럼 부려먹고 근본 없다, 무시해도 되는 이유가 됩니까? 사돈,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과일 파는 게 죄입니까? 옥자 여사의 일침에 박 여사는 당황하며 소파 구석으로 몸뚱이를 구겨 넣었습니다. 30년 넘게 시장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장부의 기세는 가식으로 점철된 박 여사의 안색을 단숨에 꿰뚫어 보았죠. 사돈 어른, 그게 아니라 오해세요. 우리가 언제 무시를 했다고. 가족끼리 좀 형편 나은 사람이 돕고 살자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우리 기순이 처지가 너무 딱하니까 그렇지. 이때 잠자코 눈치를 보던 신우이 기순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한 채 자신의 아파트 계약금이 날아갈까봐 안달이 난 상태였죠. 저기요, 사돈 어른. 오빠가 상무면 돈도 많으실 텐데 새언니 적금 좀 가져가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떼거리로 몰려오세요? 이건 좀 피해의식 아니에요? 가족 간에 정이 없어도 너무 없으시네. 기순의 뻔뻔한 발언에 정숙은 가방 속에서 18년의 한이 서린 그 낡은 가죽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실 테이블 한가운데에 던지듯 내려놓았죠. 둔탁한 소리와 함께 다이어리가 펼쳐졌습니다. 피해의식? 아가씨, 그럼 여기 적힌 이 생생한 기록들도 제 피해의식인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정숙은 다이어리의 한 페이지를 펼쳐 천천히 그러나 송곳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취자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모욕의 역사가 흘러나왔죠. 18년 전 결혼하고 첫 명절이었죠. 제가 정성껏 부쳐낸 전을 보며 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과일 장수 딸이라 근본이 없어서 그런지 음식에서 시장통 비린내가 나는 것 같네. 라고요. 기억나세요? 박 여사는 눈을 커다랗게 뜨며 입을 벙긋거렸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5년 전 제 생일날이었죠. 아가씨가 제 귀에 대고 속삭이셨잖아요. 새언니는 우리 오빠 아니었으면 평생 시장 바닥에서 사과나 팔았을 텐데 오빠한테 절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요. 당신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가슴에 박은 대못들, 여기 날짜와 시간까지 다 적혀 있어. 정숙의 서늘한 목소리가 거실벽을 타고 흐를 때마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시시각각 변해갔습니다. 정숙은 다이어리 뒷부분에 정리된 정산 내역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당신네 집안 생활비, 병원비, 명절 용돈, 그리고 어머니가 투자 실패해서 날린 돈까지 내가 다 계산해 봤어.
자그마치 1억 2천만 원이야. 당신, 넌 내 월급으로 생활비 한 번 제대로 준 적 있어? 내가 잠 줄여가며 번 돈으로 당신네 식구들 배 불려줄 때 넌 옆에서 뭐라고 했니? 당신이 이해해, 가족이잖아. 그 말로 내 입을 막았지? 정숙은 남편 기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기호는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손톱만 만지작거렸습니다. 1억 2천이라는 숫자가 주는 압박감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 했죠. 하지만 기수는 여전히 기세등등했습니다. 가족끼리 돈 좀 쓴 거 가지고 너무 치사하게 구시네. 그래서 지금 그 돈 다 갚으라는 거예요? 우리 오빠가 벌어온 돈도 있는데 왜 다 새언니 돈인 것처럼 말해요? 그때 가만히 듣고 있던 친정엄마 옥자 여사가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찻잔이 흔들릴 정도의 엄청난 기운이었죠. 그래, 다 갚아라. 이 파렴치한 인간들아. 내 딸 피눈물 흘리게 한값까지 쳐서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내놔. 우리 정수기가 돈이 없어서 그동안 참은 줄 알아? 너희같이 속 빈 강정 같은 인간들이 불쌍해서 참고 봐준 거야. 옥자 여사의 사자 후에 박 여사는 바르르 떨며 소파 구석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평소 우습게 보던 시장 할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지닌 심판자가 서 있었죠. 정숙은 냉정하게 서류 뭉치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 아까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아파트 잔금이 모자란다고 하셨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이혼 여인 척 연기하면서 제 7천만 원을 탐내셨잖아요. 기순의 눈동자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그런 기순을 빤히 바라보며 가장 강력하고 차가운 일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쩌죠? 제 인맥이 어머니나 아가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거든요. 오빠 지인 중에 아가씨 이혼 소송 담당했던 변호사 쪽 사람이 계시더라고요. 아가씨, 이혼할 때 위자료랑 재산 분할로 받은 그 현금 5억. 제가 여기서 증거물로 한번 터뜨려 볼까요? 순간 거실에는 비명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기순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버렸고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아파트 분양 계약서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정숙의 입가에는 18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아주 달콤하고도 시린 승리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감도는 공기는 이제 단순히 무거운 것을 넘어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으로 변했습니다. 정숙의 입에서 흘러나온 현금 5억이라는 단어는 시댁 식구들의 뒤통수를 거대한 망치로 내리친 것과 다름없었죠. 기수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우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지 종이만 바스락거릴 뿐이었습니다. 아니. 새언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5억이라니. 나 정말 푼돈 한 푼 없어서 엄마 집에 얹혀 사는 거 전 국민이 다 아는데. 기순이 비명을 지르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숨길 수 없는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 여사 또한 기순의 눈치를 살피며 정숙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죠. 정숙아, 너 지금 우리 기순이를 모함해서 그 돈 안 내놓으려고 연극하는 거지? 어디서 그런 해괴망측한 소리를 지어내. 우리 딸이 그 큰 돈이 있으면 왜 이러고 살겠니? 박 여사의 고함에 정숙은 대답 대신 오빠 정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민은 차분하게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것은 기순이 이혼 당시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금액이 상세히 적힌 판결문 사본과 그녀가 비밀리에 운용 중인 계좌 내역이었죠. 모함이라니요. 여기 보시죠. 이기순 씨 전 남편과의 합의서에 명시된 금액만 3억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할 대금으로
2억을 추가로 받으셨더군요. 이 돈들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정민의 낮은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기업 상무로서 수천억 원의 자금을 다루는 그에게 신우이의 얄팍한 돈 세탁을 추적하는 건 일도 아니었답니다. 정민은 서류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시어머니 박 여사님 명의의 차명 계좌로 5억을 굴리고 계시더군요. 세무조사가 무서웠는지 아니면 나중에 새언니 돈까지 뜯어낼 때 불쌍해 보이려고 숨긴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순간 박 여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에 그 큰 돈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박 여사는 딸 기순과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시선을 피하며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기순은 이제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사생활 침해예요. 오빠가 상무면 다야? 남의 뒤를 캐고 다녀도 되는 거냐고. 정숙은 그런 기순을 보며 차갑게 실수했습니다. 사생활 침해? 남의 피 같은 적금 7천만 원을 도둑질하려고 들 때는 사생활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권리를 찾아? 아가씨, 당신은 정말 인간도 아니야. 5억이나 쥐고 있으면서 18년 동안 당신 뒤처리해준 올케 돈까지 뺏으려고 연기를 해? 정숙의 일침에 기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씩씩거렸습니다. 옆에서 멍하니 서 있던 남편 기호는 이 모든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여동생 기순과 엄마를 번갈아 보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기순아, 정말이야? 정말 5억이나 있었어? 나한테는 한 푼도 없다고 매일 죽는 소리 하더니 엄마는? 엄마도 알고 있었던 거야? 어떻게 나한테까지 이럴 수가 있어? 기호의 물음에 박 여사는 괜히 정숙에게 화풀이를 하며 말을 돌렸습니다. 알면 어쩔 건데. 우리 딸이 고생해서 받은 돈인데 그게 왜 아까워? 그리고 정수가 너도 그래. 친정이 그렇게 잘났으면 진작 말했어야지. 이제 와서 상문에 모네 유세 떨려고 온 거냐? 과일이나 팔던 집구석에서 운 좋게 상무 하나 나왔다고 우리를 무시해? 박 여사는 여전히 과일 장수 집안이라는 멸시의 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것이 정숙을 이길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조용히 차를 마시던 친정엄마 옥자 여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뗐습니다. 사돈, 내가 과일 파는 게 그렇게 우스워 보이셨나 보네. 시장 바닥에서 비린내 난다고 우리 정숙이 구박할 때 본인은 얼마나 고상하게 사셨길래 그러시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옥자 여사는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등기부 등본 수십 장을 부채처럼 펼쳐놓았죠. 박 여사와 기순, 그리고 기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기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옥자 여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등본 하나를 집어들고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 상가 건물, 소유주 최옥자. 주안동 5층 빌딩, 소유주 최옥자. 송도 아파트 2채, 소유주 최옥자. 사돈이 무시하던 이 과일장수 할멈이 사실은 이 일대 건물 3채랑 아파트 몇 채 가지고 있는 건물주라면 믿으시겠어요? 사돈이 우리 정숙이한테 준 그 모욕들, 내가 건물 한 채당 하나씩 정산해 드려야 할까? 거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 여사는 등본에 적힌 최옥자라는 이름과 소유권 보존 등기를 번갈아 보며 눈을 비볐습니다. 30년 넘게 시장 구석에서 과일이나 팔던 노인네가 사실은 자산만 100억대에 육박하는 알부자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것이죠. 아니, 사돈 어른. 이게 정말 다 사돈 어른 거라고요?
그럼 진작 말씀을 하시지. 우린 그것도 모르고. 박 여사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지르던 고함은 온데간데없고 비굴하기 짝이 없는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기순 또한 당황하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건물주의 딸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어머, 사돈 어른.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니, 새언니는 왜 이런 기쁜 소식을 우리한테 안 알려줬대? 가족끼리 이렇게 내외하면 섭섭하죠, 새언니. 미안해요. 내가 아까는 아파트 때문에 너무 예민해서 그랬나 봐요. 기순의 간사한 태도, 변화에 정숙은 구역질이 날 뻔했습니다. 돈 앞에서 저렇게까지 처절하게 무너지는 인간들이라니요. 정숙은 그런 그들을 향해 마지막 종지부를 찍기로 했습니다. 가족? 누가 가족이라는 거야? 아가씨, 당신들이 나한테 했던 말들 여기 다 적혀 있다고 했지? 근본 없는 과일장수 딸이라고 멸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 건물주라니까 가족이야? 당신 정말 징그럽다. 정숙은 준비해온 마지막 서류를 기호와 박 여사 앞에 던졌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당신. 여기 내가 18년 동안 이 집안에 쓴 돈 다 적어왔어. 경조사비, 어머니 생활비, 당신이 나 몰래 빌려가서 사고 친 거, 메꾼 것까지 총 1억 2천만 원이야. 이 돈 일주일 안에 내 계좌로 입금해. 안 그러면 나 이 서류 들고 법원으로 갈 거야. 기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정숙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우리가 18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돈으로 일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화 풀어, 응? 정숙은 차갑게 그 손을 뿌리치며 신우이 기순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가씨, 아까 그 5억. 어머니 명의로 돌려놓으면 안전할 줄 알았지? 나 15년 차 격리 부장이야. 차명계좌 이용하고 증여세 포탈한 거 내가 국세청에 제보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가산세에 벌금까지 합치면 그 5억 반 토막 나는 건 일도 아니야. 어머니는 조세범 처벌법으로 조사받으셔야 할 거고 내 돈 1억 2천 안 내놓으면 나 내일 당장 국세청 달려가서 1인 시위라도 할 거니까 각오해. 정숙의 서슬 퍼런 세무조사 경고에 박 여사와 기수는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세금과 법이라면 자다가도 놀라는 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정숙이 정확히 찌른 것이죠. 사돈, 내 딸이 그동안 참아온 건 무식해서가 아니라 당신들이 그래도 가족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당신들이 발로 걷어찼으니 이제 법대로 하시죠. 우리 아들이 대형 로펌 변호사들 친구가 참 많거든요. 옥자 여사의 마지막 경고에 박 여사는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반성이 아니라 눈앞에서 사라진 거대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죠. 정숙은 시댁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바람이 이토록 달콤하고 시원할 줄은 몰랐습니다. 18년 동안 정숙의 어깨를 짓눌렀던 무거운 돌덩이가 한순간에 사라진 기분이었죠. 엄마, 오빠, 우리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내가 정말 시원하게 쏠게. 정숙의 목소리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생명력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18년의 지옥을 끝내고 이제야 비로소 정숙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댁에서의 폭풍 같은 금요일 밤이 지나고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한 주말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궤도로 진입해 있었죠. 정숙은 친정집 자신의 옛방에서 모처럼 깊고 단잠을 잤습니다. 18년 동안 매일 아침 시댁 식구들의 뒤처리를 걱정하며 눈을 뜨던 긴장감이 사라진 아침은 그야말로 눈부시게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침 9시가 되기도 전부터 정숙의 휴대폰은 발광하듯 울려대기 시작했거든요. 발신인은 남편 기호였습니다. 정숙은 차가운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다가 무음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이제 그의 목소리는 정숙에게 단 1초의 가치도 없었으니까요. 전화가 연결되지 않자 이번엔 문자들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제발 전화 좀 받아줘. 내가 어제는 정말 죽을 죄를 졌어. 엄마랑 기순이도 지금 다 정신이 나갔어.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 당신 없으면 나 정말 죽어. 정숙은 헛웃음을 지으며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18년 동안 정숙이 죽을 만큼 힘들 때는 당신이 이해해라며 방관하던 남자가 이제 와서 자기가 죽겠다며 매달리는 꼴이 우습기 짝이 없었죠. 월요일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더 당당한 모습으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격리 부장다운 카리스마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죠. 하지만 회사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정숙은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엔 초라한 행색의 박 여사와 기순, 그리고 기호가 서성이고 있었거든요. 정숙을 발견하자마자 박 여사가 버선발로 뛰어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근본 없는 과일 장수 딸이라며 삿대질을 하던 그 손은 이제 정숙의 소매를 붙잡고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아,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니? 어쩜 이렇게 얼굴이 더 환해졌어. 주말 내내 잠도 못 자고 내 걱정만 했단다. 박 여사의 목소리는 비굴할 정도로 친절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기순도 셀쭉하게 웃으며 가방을 대신 들어주려 안달이었죠. 새언니, 좋은 아침이에요. 제가 커피라도 한 잔 사오려고 했는데 새언니 입맛을 몰라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 오늘 입은 코트 정말 고급지다. 역시 우리 새언니는 안목이 다르다니까. 정숙은 소름 끼치는 그들의 가식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오세요? 당장 가세요. 경비원 부르기 전에. 정숙아, 왜 그러니? 우리가 가족인데. 어제 일은 우리가 다 오해해서 그런 거잖니. 네가 건물주 딸인 줄 알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했겠니? 다 이게 우리가 너무 편해서 그랬던 거야. 박 여사의 뻔뻔한 말에 정숙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쏘아보았습니다. 가족이라서 무시하고, 가족이라서 하녀처럼 부려먹고, 가족이라서 제 돈을 도둑질하려고 하셨어요? 건물주 딸인 걸 알았으면 안 그러셨을 거라고요? 그게 더 역겹네요, 어머니.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인간 등급 매기면서 대우하시는 거, 그거 정말 천박한 거예요. 정숙의 일침에 박 여사는 당황하며 입을 벙긋거렸지만 기순이 옆에서 다시 비굴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새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그 5억, 아니, 그 돈 오빠랑 새언니 위해서 쓰려고 그랬던 거예요. 엄마 명의로 둔 것도 세금 아껴서 나중에 조카들 학비라도 보태주려고. 정말이에요. 그 입 다물어, 이기순. 넌 네가 숨긴 그 5억이 국세청에 제보되는 게 무서워서 여기 온 거잖아.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야. 정숙은 뒤에서 쭈뼛거리는 기호를 가리켰습니다. 기호는 아내와 눈이 마주치자 울상으로 매달렸습니다. 여보, 나 정말 당신 사랑해. 돈 때문이 아니야. 우리 18년 세월이 있잖아. 당신 정말 이혼할 거야? 이미 친정 오빠가 법률 검토 다 끝냈어. 당신은 유책 배우자야. 양육권은 당연히 내가 가져올 거고 당신네 식구가 나한테 빌려간 1억 2천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도 오늘자로 접수했어. 정숙의 단호한 선언에 기순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새언니, 1억 2천이라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갚아요. 그리고 그 5억 세무조사 받으면
나 정말 망한다고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정숙은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그들 앞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정숙이 밤새 작성한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일주일이야. 일주일 안에 내가 빌려준 돈 다 입금해. 안 그러면 국세청 제보랑 민사소송, 형사고소까지 한꺼번에 진행할 거야.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으로 아주 처절하게 망해봐. 아, 그리고 어머니. 어머니 명의 계좌에 든 아가씨 돈, 그거 마음대로 못 빼게 이미 법적으로 조치 시작했으니까 헛수고하지 마세요. 정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사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박 여사가 정숙아, 며느리야, 라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기순이 오빠 기호를 원망하며 소리를 지르는 소란이 이어졌지만 정숙은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자리에 앉은 정숙은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밑에서 허둥대며 싸우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이 마치 아주 작은 벌레들처럼 보였죠. 18년 동안 정숙을 가뒀던 거대한 성벽은 사실 저렇게 얄팍하고 추악한 인간들이 세운 모래성일 뿐이었습니다. 정숙은 커피 한 잔을 들이키며 책상 위에 놓인 사직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이 회사도 정리할 생각이었거든요. 친정엄마의 건물 관리와 자신의 이름을 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준비가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숙의 일상은 이제 18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평온함과 생동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벽 5시만 되면 시어머니의 전화를 기다리며 가슴 졸이던 긴장감, 남편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울던 밤들은 이제 먼 과거의 파편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고 정숙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내린 커피 향을 즐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이제 남의 회사의 숫자를 맞추며 월급을 받는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15년 동안 현장에서 발로 뛰며 익힌 실무 능력과 인맥, 그리고 친정오빠 정민의 전폭적인 법률적 조언을 바탕으로 강남 한복판에 경영 전략 및 자산관리 컨설팅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자격증이 필요한 세무대리 업무 대신 중소기업의 불투명한 자금 흐름을 진단하고 오너 가문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그녀만의 전문 경영 컨설팅은 업계에서 칼같이 정확한 정부장이라는 명성 그대로 빠르게 입소문을 탔습니다. 정숙은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당당한 윤정숙 대표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성공 뒤에는 지난 6개월간 벌어졌던 처절하고도 치밀한 법적 응징의 결과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결코 감정적으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국세청에 제보한 시어머니 명의의 차명 계좌 정보는 정밀 세무조사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신우이 기순이 숨겨둔 5억 원은 증여세 포탈 혐의와 함께 수억 원대의 가산세 폭탄으로 돌아왔죠. 여기에 정숙이 제기한 1억 2천만 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까지 승소하면서 법원은 시댁 식구들의 마지막 보루였던 아파트 보증금과 가재도구 일체에 대해 압류를 집행했습니다. 18년 동안 정숙의 피눈물을 빨아먹으며 세운 그들의 오만한 성벽은 정숙의 냉철한 이성 앞에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정숙은 새로 계약한 파트너사의 등기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일부러 옛 시댁 근처의 재래시장 골목을 들렀습니다. 이제는 그곳을 지나가도 가슴이 답답하거나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신들이 저질렀던 오만의 대가를 어떻게 치르고 있는지 그 처절한 현실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은 차분한 여유가 생겼죠.
정숙의 고급 승용차가 멈춰 선 곳은 시장 초입의 한 허름한 돼지국밥집 앞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정숙은 낯익은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명절마다 고운 실크 한복을 차려입고 정숙에게 시장통 비린내가 난다며 멸시를 퍼붓던 시어머니 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화려한 보석 대신 기름때가 찌든 앞치마를 두르고 식당 구석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불판을 닦고 있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대접받는 것만 당연하게 여겼던 그녀의 고운 손은 이제 하루 종일 차가운 물과 강한 세제에 짓물러 퉁퉁 불어 터져 있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불판 좀 빨리 갈아줘요. 라는 손님의 거친 호통에 허둥지둥 허리를 굽히며 시커먼 불판을 나르는 박 여사의 뒷모습은 6개월 전의 위풍당당함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초라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한때 며느리를 근본 없는 것이라 부르던 그녀가 이제는 본인이 그토록 천시하던 노동의 현장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장 건너편 편의점 앞에서는 여동생 기순이 있었습니다. 5억을 숨겨두고 세상을 다 가진 듯 정숙을 하녀 부리듯 하던 그녀는 이제 아파트 분양권도 날리고 남은 재산마저 압류당해 편의점 야간 파트타임 근무로 연명하고 있었죠. 명품 가방 대신 물류 박스를 나르는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이 흙빛이었고 한때 올케를 비웃던 그 얄미운 입술은 이제 연신 한숨만 내뱉고 있었습니다. 진열대 앞에서 취객의 주정에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그녀의 모습은 인과응보라는 말이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창을 조금 내리고 그 풍경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때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다급하게 시장 골목을 지나던 전 남편 기호가 신호에 걸려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고 배달 일을 시작한 그는 땀에 젖은 헬멧을 벗으며 마른 침을 삼키고 있었죠. 기호는 우연히 옆 차선에 서 있는 정숙의 승용차를 발견했습니다. 차 안에서 우아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정숙과 눈이 마주친 순간 기호의 얼굴은 수치심과 당혹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비참함으로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비굴하게 차 가까이 다가와 차창을 두드리려 했지만 정숙은 아주 옅고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차창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화를 내지도 비아냥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먼 타인을 보듯 무심하고 투명한 시선을 던졌을 뿐이죠. 그 압도적인 무관심이야말로 기호에게는 세상 그 어떤 욕설보다 더 처절하고 아픈 형벌이 되었습니다. 정숙이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친정엄마의 건물 1층에 자리 잡은 과일 부티크였습니다. 과일 장수라며 시댁에서 18년 동안 멸시받던 그 자리는 이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된 세련된 빌딩으로 변해 있었죠.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딸을 기다리던 옥자 여사가 정숙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우리 정숙이 대표님 오셨네? 오늘 오빠랑 축하 파티하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엄마가 너 제일 좋아하는 복숭아 챙겨놨다. 그럼요, 엄마. 이제 정말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18년 동안 잊고 살았던 제 이름 윤정숙이 이렇게 선명하고 자랑스럽게 느껴진 적이 없어요. 정숙은 엄마의 따뜻하고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등에 박힌 굳은 살은 딸의 행복을 위해 30년을 인내하며 거대한 부를 일궈온 사랑의 훈장이자 숭고한 노동의 기록이었습니다. 정숙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소모품도 근본 없다, 멸시받는 이름 없는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실력으로 운명을 개척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줄 아는 가장 단단하고 찬란한 윤정숙 그 자체였습니다. 노을이 강남의 빌딩 숲 사이로
금빛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18년의 지옥 같은 세월은 이제 정숙의 삶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걸음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당당한 미소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찬란한 홀로서기, 그것은 정숙이 18년의 어둠을 뚫고 스스로에게 선물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복수의 완성이었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억눌려 있던 정숙의 이야기가 드디어 대단원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번 작품을 통해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단순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감정적 복수가 아닙니다. 전문가로서의 냉철한 이성과 15년 동안 묵묵히 쌓아온 실무적인 실력이 부당한 대우를 이겨내는 가장 강력하고 우아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주인공 정숙이 자신의 경력을 살려 경영 컨설팅 법인 대표로 성장하는 결말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는 모든 분께 드리는 응원이기도 합니다. 시댁 식구들의 몰락 과정 또한 비현실적인 파멸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토록 천시하던 노동의 가치를 직접 몸으로 겪게 되는 현실적인 인과응보를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타인을 멸시하던 자들이 결국 자신이 멸시하던 그 자리에서 생계를 이어가게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처절한 형벌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정숙이 마지막에 느꼈던 그 시원한 바람과 해방감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기분 좋게 머물다 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타인의 시선과 편견에 갇히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의 이름을 찾아가는 모든 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그동안 정숙의 험난했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이 담긴 댓글은 저희 채널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